황재현 군사연구 전문연구위원. 터키 독자 잠수함 건조 사업. 터키 역시 활발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터키 해군용 214급을 면허 생산하고 있는 터키 STAM사는 올해 개최된 IDX 2017에서 터키 해군의 마일던 프로그램에 대응한 자사의 XTAS-1700 잠수함 모델을 공개하였다. 터키 해군의 마일던 프로그램은 현재 건조하고 있는 214급 6척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209급 잠수함 후기 도입분을 대체하고자 시작되었다. XTAS-1700급의 등장. 터키 방위사업청은 214급 면허 생산 과정을 통해 얻어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터키 독자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중장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TAM사의 CEO인 데벗 일메즈는 터키 국영 에네달루 에이전시와 인터뷰에서 XTAS-1700이 터키 SSM이 의뢰한 잠수함 설계 연구의 결과라고 밝혔다. 셰퍼드 미디어에 의하면 XTAS-1700은 배수량 1740톤이며 전장 60.13m에 직경 6.5m이며 승무원은 25명이다. 이 잠수함은 연료전지 AIP를 사용함은 물론 중후뢰와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뢰 발사관 8문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XTAS-1700의 전체적인 형태와 배수량을 보면 현용 214급 잠수함의 역설계형에 가까울 정도로 양자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기술적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음은 물론 자국의 잠수함 기술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터키 해군을 설득하기도 쉽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 독일 HDW사나 근무회사인 TKEMS사가 이를 좌시할까? 현실적으로 좌시할 수밖에 없다. 터키의 유명 총기 회사인 MKE사가 독일제 HK416 소총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이 발각되어 외교적 문제가 됨은 물론 결국 터키 국방부가 도입 사업을 취소하기도 했다. 총기류는 자국 수요는 물론 수출을 위해 무기 전 시장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쉽사리 내부 구조가 공개되므로 노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잠수함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증명하기 매우 곤란하다. 전략적인 무기 체계이므로 그 설계도가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계자가 잠수함에 탑승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탑승하여도 내부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 더욱이 터키와 독일의 잠수함 산업은 일종의 공생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잠수함 공동 진출 이외에도 XTAS-1700급에 적용될 대부분의 핵심 장비가 독일을 통해 공급될 수밖에 없어 독일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은? 터키 독일 TKEMS TAHYSSEN 크롭 머린 시스템즈 그룹은 1차적으로 인도네시아 차기 잠수함에 참여해 한국 대우조선 해양 및 기타 잠수함 업체들과 경쟁할 것이다. 향후 터키 주도하에 XTAS-1700급이 개발될 경우 정치적 문제로 서방 잠수함 도입이 쉽지 않은 파키스탄이나 중동 지역 국가에서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대규모 수출 시장인 인도의 견제로 인해 서방 기업의 잠수함 판매가 용이치 않다. 중동 지역의 부국들은 과거부터 잠수함 전력을 원했으나 미국의 이스라엘 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잠수함 판매가 억제되고 있다. 터키는 파키스탄과 같은 순위파 이슬람 국가로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중동 지역에서 터키의 높은 전략적 위치로 인해 미국의 간섭과 통제가 쉽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터키가 가진 순위파 이슬람이란 이념적 가치와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파워 이외에도 터키 방위사업청 SSMSAVUNMA 세니엘 이머스테 잘리지의 강력한 기술 육성 드라이브가 결합할 경우 한국 방위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터키 방위사업청의 강력한 기술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 분석해본다. 터키의 기술 개발 전략.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터키 방위사업청의 기술 개발 전략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터키는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이 그러하듯 기술력 축적을 위하여 면허 생산을 중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면허 생산은 수요군의 요구에 따라 모델을 선정한 이후 이를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터키는 면허 생산에 멈추지 않고 해외 마케팅 권리와 지적재산권 모두를 일괄 확보하여 제3국에 대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비인기 품목을 선정하라? 터키 방위사업청의 해외 마케팅 권리와 지적재산권 요구는 웬만한 기업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인건비가 저렴한 터키에서 동일한 무기를 생산할 경우 당연히 개발사는 수출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산회사들이 터키에게 전체 마케팅과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데는 해당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상대적으로 비인기 품목이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FNSS사가 1992년에 생산을 시작한 AIFV는 3세대 보병 전투차가 대량 배치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도입하지 않는 2선급 무기에 해당하였다. 2선급이지만 터키 육군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충족할 수 있는 데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수요가 존재하는 품목이므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터키 방위사업청은 T-129 공격 헬기 프로그램, K9 자주포 기술 도입 프로그램, K2 흑표 전차 기술 도입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전체 마케팅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획득하였다. 한국의 K9 자주포의 경우 현재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형 무기체계의 국제적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당시 국내 방산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터키는 1조 원이라는 비교적 헐값으로 K9 자주포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K2 흑표 전차 기술 도입 역시 주식회사 현대로템이나 국방과학연구소 모두 중고 레오파드 2 전차가 헐값으로 대량 판매되고 있는 현실에서 K2 흑표와 같은 고가형 3.5세대 전차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다. 이에 터키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핵심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다. 터키는 흑표 기술을 기반으로 알타이 전차를 개발, 자국군 수요를 만족함과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대규모 판매를 논의하고 있다. 그럼 왜 터키는 T-155 푸테나 자주포 수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는가? 현재 K9 자주포는 한국 육군을 위해 무려 1200여 대나 생산되고 있으므로 가격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데다 터키의 푸테나가 K9 자주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과시적 성과 T-129 사업. 터키의 비인기 품목 공략 전략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는 분야가 있다. 바로 T-129 공격 헬기 프로그램이다. 2007년 3월 터키 정부는 아고스타 웨스트랜드사가 개발한 A-129 공격 헬기 51대를 구매한다고 발표하였다. 터키 육군의 차기 공격 헬기 사업에는 AH-1Z, 유로콥터사의 C-665 타이거, 카모프사의 K-50 그리고 아고스타 웨스트랜드사의 A-129 인터내셔널이 경쟁하였다. 이들 중 C-665 타이거는 터키의 프로드 난민 학살 사건으로 인해 독일 측이 금수 조치를 실시해 사업에 참가할 수 없었다. AH-1Z 역시 미국제인 만큼 터키가 요구하는 전면적인 기술 이전 조항을 만족시킬 수 없었으며 러시아는 과거부터 터키와 적국이었고 신뢰성이나 무장체계 호환 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터키 육군은 AH-1Z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미국 국무부가 터키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임무 컴퓨터 기술과 같은 전략 기술의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탈락하였다. 터키의 선택은 A-129 인터내셔널이었으며 당시 수요자인 터키 육군은 A-129 인터내셔널의 제한된 체급과 일부 부족한 성능으로 인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129 인터내셔널이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터키의 철저한 방위산업 우선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T129 수출되는가? 터키는 A129 인터내셔널을 연허 생산함과 동시에 모든 지적 재산권과 마케팅 권한을 챙겼다. 이는 A129 인터내셔널이 이탈리아 육군 이외에는 선택된 적이 없는 비인기 품목이었고 향후 수출 가능성도 낮아 보였기 때문이다. 터키는 A129 인터내셔널을 독자 형태로 개량함과 동시에 T129로 명명하였으며 최초로 한국 육군 RX 사업에 도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실패했지만 터키는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녹구했으며 현재 파키스탄의 차기 경공격 헬기로 거의 낙점된 상태이다. 제인스 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중국 청두 항공기 공사의 CAIC-Z10 공격 헬기를 제치고 터키 TAI의 T129 공격 헬기를 선정했으며 도입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두 헬기 제작사는 파키스탄 육군이 발주한 초기 물량 30대와 이외에 최종적으로 50대가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경공격 헬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경쟁하였다. 2015년부터 Z10 공격 헬기 세대가 파키스탄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했으며 2016년 6월부터 T129가 파키스탄의 고지대에서 엄격한 성능 시험을 시작하였다. 공개된 여러 자료를 정리하면 Z12보다 낮은 가격을 불렀지만 엔진의 출력이 부족해 고온 상황에서 수행된 고지대 비행 테스트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와 비교해 강력한 CTS-800 엔진을 사용하는 T129는 파키스탄 육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터키와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에서 헬기 조립과 부품 제작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협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터키판 수리온 프로그램? 지난 2017년 1월 T129를 생산하고 있는 터키 TAI사는 터키 첫 국산 헬기 프로토타입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T625로 명명된 신형 헬기는 T129 공격 헬기의 CTS-800 엔진을 포함한 동력체계를 그대로 사용해 제작된 5톤급 쌍발 중형 헬기로 2명의 조종사와 12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특히나 T625는 터키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한 VH-1H를 교체할 계획이므로 전체적으로 수리온과 동급의 성능을 가져 향후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터키는 자국의 제한된 기술력과 예산으로 복잡한 동력 계통을 설계할 수 없음을 인식했으며 그 결과 신뢰성이 입증된 T129의 동력 계통과 조종 계통을 그대로 활용해 중형급 다목적 헬기를 개발하였다. 이는 과거 UH-1H 다목적 헬기의 동력 계통을 활용해 AH-1G 코브라 공격 헬기가 개발된 사례의 역순에 해당하며 신뢰성이 입증된 동력 계통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기술적 리스크 상당 부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TAI 관계자들은 T625가 2018년 9월에 첫 비행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파키스탄 육군의 UH-1H 기종 대체, 조종사 훈련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후 민간용 버전을 개발하여 국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TAI사의 관계자는 터키군과 정부에 약 800대를 판매하고 해외 고객에게는 400대가량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터키 방위산업의 성공 전략은? 터키 방위산업의 핵심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국군 요구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기술 도입을 우선한다. 해외 마케팅 권리와 지적 재산권을 일괄 구매한다. 중장기 전략하에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본사항은 충분히 설명된 것 같으므로 본사항에 대해 보충해본다.